여러분 안녕하세요. IVWQ 사주명리의 제자 유상원입니다. 오늘은 이 신수와 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수라 하면은 신통방송한 수, 신묘한 수, 신기한 수, 묘수라 그러면 오묘한 수, 뭐 기발한 수,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주명리에 진짜로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이 좀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짧게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분할이 돼서 불편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시간짜리 정도 될 텐데, 뭐 20분짜리라고 생각하고, 뭐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나누어서 보시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은 넘겨가면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책, 잠깐만요. 이, 전의식 신법명리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도형은 이제 자평명리하고 토대로 할 수 있는 자평진전의 내용을 이 도형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평명리는 신법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그 북송우 서장평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고법명리는 그 전에 그 당나라 이어중 명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오행의 작용을, 잠깐만요. 잠깐 미안해요. 속도가 늦네요. 오행이, 잠깐만요. 안 보이니까. 다시 할게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처음에 오행의 작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잠깐만요. 컴퓨터가 이렇게 늦어요. 이 시간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늦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생극계가 나오는데, 이게 생극이에요.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그 생극 요약한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생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순역이 나와요. 이 순역은 용신격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통군과 사령은 내가 보충해 놓은 거예요. 이 통군과 사령은 사실은 왕세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이라는 책을 총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 도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형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수십 차례 이렇게 수정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도형보다는 이렇게 보드에다가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다시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오행의 작용인데, 여기서 이 모든 작용에 이제 물상이란 그러니까 해석 방법을 여기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라는 것도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행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생극계가 합형충파해와 거기서 육신이 파생이 돼요. 또 육신은 또 음양으로 분할이 돼서 십신으로 분할되게 돼요. 이게 다 생극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이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법. 이때는 이제 기를 보는 거예요. 음양의 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왕세는 우리 책에 말하는 왕상세사를 보는 건데, 세력이 돼요. 세력. 근데 이거는 기법이라 그래요. 사주학을 계절학문이라 그러거든요. 기법.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12운성은 사실 이거 고법명리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12운성이 왕상세사 원령 개념에 이미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2운성은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돼요. 나하고 같이 우리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12운성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알고만 넘어가세요. 이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예요. 그다음 이제 순역은 용신격국이라는 건데, 이 승왕이라는 것은 신강을 말하고, 부신이라는 것은 신학을 말하고, 종세라는 것은 종격을 말해요. 그다음에 유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 부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관이 직업이 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유관, 관이 있고 없고를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스운 이야기예요. 좀 이따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보드로 옮겨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걸 치우고요. 자, 여기를 볼까요? 1번에 우리가 서류나 문서를 작성할 때 1번이 가장 위에가 있게 돼요. 잠깐만요. 1번이 가장 위에가 있게 되는데 왜 1, 5행이 제일 아래가 있냐면 도형에서 제일 그 순위가 낮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 여기가 생극이 있었죠. 생극. 약간 3이 왕세, 약간 4가 순역이 있었어요. 이 순역이 용신격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는 물상, 상이라고도 그래요. 뭐 이것을 다른 말로 뭐 해석, 통변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서 사람이 우리 명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잠깐 요거 설명하고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행을 공부할 때 물상을 빼버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갑은 낙낙장송이고, 을은 하초다, 병은 태양이고, 정은 등촉하다. 이런 게 그러란 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추현 동중서 그 유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서 그 상수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관리였대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뭐 나라에서 녹봉을 받고 자기들은 거기서 뭐 초서를 쓰면서 이렇게 오행을 분류하고 이런 게 그때 사회상 멋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상이 붙는다. 근데 생극에도 상이 붙고, 왕세에도 상이 붙고, 순역에도 상이 붙어요. 근데 가장 많이 붙는 게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오행은 물상상은 조금 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건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일반 뭐 포털 이런 게 보면은 이 오행의 자료가 올라온 게 80에서 98호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이 자료는 내가 이건 저기를 안 뽑아봤는데 이 순역은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스치고만 말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행 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런 뜻이 돼요. 지금 AI도 지금 이걸 가지고 사주를 지금 해석해내고 있거든요. 그럼 AI가 이걸 왜 오행을 가지고 사주를 해석해내는가?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그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죠. 근데 나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그 역사를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김대중 정부가 크게 그러니까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IMF를 극복하고, 두 번째는 이 통일 정책. 그 나중에 그 집권 2년 후에 베를린 가서 그 햇볕 정책을 발표하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청와대 입성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외국 손님을 맞은 사람이 일본의 NC소프트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상징성도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인터넷망을 깔고 1인 2일 메일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부화는 늦지 말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영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하고 우리가 근대화 작업 이게 산업화를 시작한 것하고 100년 차이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화는 늦지 말자. 근데 이 전에 50 시절에 그때 당시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였거든요. 그때 정보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이란 말이 거기 나오고, 인터넷이란 말은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 아니든 어디 뭐 벙커든 어디 가서든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인터넷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오행의 자료가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그리고는 이 육신의 자료나 순역의 자료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AI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AI는 빅데이터를 밥을 삼죠. 그 밥을 여기서 옛날에 25년 전에 컴퓨터에 들어갔던 자료들을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AI가 사주풀이 다 해줘요. 근데 안 맞는 이유를 보면 오행이 안 맞다는 얘기가 돼요. 그 안 맞는 얘기를 80% 90%를 포털에서 지금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묘수, 신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다시 정리가 되는데 이 오행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토일주는 부동산 해라. 맞나요? 안 맞죠? 목이 강하면은 너 목공해라, 목수해라, 아니면 제직공장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왜냐면은 이 자체가 적중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을 80% 90% 외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이 생극의 단계에 오게 되면은 예에서 육신이 나오는데 예에서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정관 하나, 편관 하나 있으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만의 말씀이야. 정관 하나, 편관 하나가 있어서 좋으려면은 신강해야 돼요.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신강한 사주에서 정관 하나, 편관 하나 있으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신강이라는 전제를 빼버리고 정관 하나, 편관 하나 있으면 좋은 사주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곤란하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학에도 우리 책 그 치과 원장 사주가 그렇게 돼 있는데 대운에서 그러니까 뭐 행운은 흐르는 운이라고 그래서 유운이라고도 그래요. 대운은 10년, 그 다음에 연운은 1년, 연운 1년, 오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주는 대운에서 인생 초반에 이 인입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간을 상승시켜주는 대운이 와요.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성격이 못 되는데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3경계인 평상인으로 살면서 치과 의사 되고, 여러분 의사 변호사 이 정도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삶 내용이 틀려요. 근데 보세요,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행운에서 성격을 시켜주니까 예를 들면 정관과 편관을 합치면 그걸 칠살이라 그러거든요.
칠살이 두렵지 않는 사주가 돼요. 근데 이런 전제가 없이, 신강이라는 전제도 없이 정관 하나 편관 하나 있으면 좋은 사주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 단계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 저 책에 보면 두 글자 배합이라는 부분에 내가 그 자세하게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지금 신수 묘수를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을 글이 연결해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단계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부 갈등이 나와요. 제거기를 하게 되면 고부 갈등이 나오는데, 고부 갈등은 재하고 극은 그냥 예를 들어서 기호이고 부호이고 그럴 뿐이지, 이 사주 명리를 하면서 이 재관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사주 못해요. 왜냐하면 재나 비겁이나 상관이나 인수나 다 똑같은 건데, 재를 특별하게 봐서 만약에 비겁이 재를 파괴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는 뭐 궁겁쟁제, 비겁쟁제 그러거든요. 신강한 사주가 재를 갖다가 파괴하면 사주가 좋아져요. 근데 이것을 재를 파괴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재라 그래요. 파재.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은 들어만 두세요. 언젠가 이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 인수를 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돈으로 해석하니까 좋고, 가는 직업으로 해석하니까 좋고, 인수는 어머니로 해석하니까 어머니가 양육해 주니까 그렇게 좋게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극인을 하게 되면 뭐 인수를 극했으니까 뭐 유산 못 받고 공부 못 하고 뭐 그렇게도 해석하고, 쟤는 아내고 인수는 어머니니까 둘이 고부 갈등이 일어난다. 고부 갈등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주 못 풀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게 나와요. 고부 갈등은 고와 부씨의 갈등이에요. 미국의 그 선거에서 물론 부씨가 져가지고 그 아버지 부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고부 갈등 그런 데다가 써야지 여기 사주에서 쓰게 되면 사주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왕세는 여러분 12운성을 요거 이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12운성을 이야기할 때는 자라는 말을 써요. 자, 앉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써요. 자를 자, 앉았다. 그래서 뭐 생지에 앉으면 생자, 욕지에 앉으면 욕자, 록지에 앉으면 록자, 이렇게 이제 앉았단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앉았단 말을 왜 쓰느냐? 연혼일치에서, 여러분 제가 판서를 할 때 바삐 쓰다 보니까 이거 이해해주고 알아서 봐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내 말보다 판서가 늦으면 이 많은 양을 강의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눈치로 그냥 알아들으세요. 연혼일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수롤에 앉았다. 그러면 갑이 앉은 자리가 양지가 돼요. 12운성으로 양지가 돼요. 그럼 양자했다는 거예요. 양자. 술에 앉았을 때 술이 12운성으로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앉았다는 말이에요. 12운성에서는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평명리학으로 오게 되면 보세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일지는 일에도 관여하고 올해도 관여하고 시에도 관여를 해요. 이게 아니에요. 12운성은 이건데, 자평명리학에서 우리 그 신학신강을 뽑을 때 그래서 세 개의 주에서 지장간에서 숫자를 뿌리를 산출하죠. 이게 그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자평맹약의 원령 개념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공부합니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만주 봉천에서 말 달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5년 걸려도 사주가 안 풀리고 10년 해도 사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12운성을 공부하지 마라, 믿지 마라, 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12운성은 원령 개념에 자평명리하고 원령 개념에 들어갔다. 그렇게만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얼마나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녀은 여기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잠깐만 여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녀을 용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용신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용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안 맞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이걸 여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1, 5행. 여기가 2, 생극, 육신. 3, 여기가 그저 수녀, 용신격부. 4, 여가 도사. 그 다음에 고수단계예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가 80%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건너뛰어요. 통찰이 일어나니까 깨우치게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건너뛰어요. 또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럼 얘가 건너뛰었으니까 공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 온 사람이 이게 들어와서 이걸 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만 사주에 수가 많으면 물장사해라 뭐 등등등 수영장해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깨우치 갖고 일이 건너뛰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불허전이 돼 있는 거예요. 명불허전이란 말은 원래 삿된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제 오행이란 것이 삿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80% 90%가 여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건너뛰고 징검다리 건너뛰어서 빨리 도사 고수의 단계 가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사 고수의 단계가 뭐가 있냐면 IVWQ가 있어요. 같지 않는데 결과가 같아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거 우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이 건너뛰지 못하면 여기 머무르거나 여기서 그만두거나 2에서 3으로 건너뛰지 못하면 여기 머무르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러니까 사주가 여기서 공부 둔 사람들은 평생 이 이야기 할 것이고 여기서 공부 그만둔 사람은 평생 이 이야기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고부갈등 이야기하고 등등등 이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하고 지금 순역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 순역은 용신과 격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도사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업신여김 받고 사람들이 맞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를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체인징하고요. 자, 얘기를 볼까요? 우리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전자책 여기는 내가 자료를 넘기기가 곤란해서 전자책이고 종이책이고 4개 있는 그 PDF 파일을 다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2-1-3-2를 기억하고
종이책이나 그 전자책이나 이 넘버링은 같아요. 그 찾아가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핑크색으로 지금 내가 채색을 해놨는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통 여기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통 용신운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강하고 신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게요. 자, 시작. 반은 신강에서 생제 생관처럼 상신이 용신을 부조하는 일명 용신운은 맞고, 반은 신약에서 일간을 부조하는 운이 용신과 기량관계이기 때문에 틀리다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만요. 이걸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용신의 용신운이 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불신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용신 무용론으로 이어져요. 우리 체계가 무용론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신강은 용신운이 오면 좋아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용신운이 오면 안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지 하다가 중단해서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신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핑크색으로 채색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원령에 이미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령에 이미 용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반드시 상신이 있게 된다. 라고 나온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평진전 논상신 기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용신이라고 하는지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우선 여기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시간이니까 용신이나 상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용신이 사주 안에가 있으면, 지우고 할 게 필요한 사람은 저기 영상 돌려보세요.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간, 지지 4개에서 이 사주 8장, 그 다음에 지장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용신이 있으면은 상신은 이 8글자와 이 지장간 안에 어디가 있든지 상신은 꼭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평진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신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신이 왜 중요하냐, 그걸 다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방금 제가 체인징 안 하고 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방금 우리가 사주 어디에인가 상신이 있다고 나온 거,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천간 네 글자, 지지 네 글자, 사주 팔자죠. 그 다음에 지장간들이 다 있어요. 지지 속에는. 그러면 사주가 용신, 원래 용신을 옛날에는 여기 월지를 용신으로, 용신 격국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명리학이나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 이것을 다음에 공부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용신이 있다 그러면 이 사주 8글자와 지장간 안에 상신이 꼭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게. 그럼 왜 그렇게 상신이 중요하느냐. 이 상신을 자평명리학을 하면서, 자평명리학의 용신격국을 하면서 상신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평명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평진전에 나온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상신이 있어야 돼요. 왜 상신이 있어야 되느냐. 상신을 말하지 않고는 자평진전에 자평명리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잠깐만요.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순서를 정해놨는데, 자, 이게 도형이 잘 보이나요? 네. 지금 살방 신약으로 적어져 있는데, 이 살이 이렇다면 용신이에요. 이게 우선 도형에서 이것이 용신이라는 것만 보세요. 그럼 용신은 무거워요.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주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은 여기 신겁, 이 말은 다 인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입이 아닌 것은 반대로 인출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육신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육신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럴 필요가 없지만, 육신을 공부 안 했는데 사주를 풀고 싶은 사람들은 인입과 인출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사주 풀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겁, 인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인입이에요. 인입, 뭐 아신, 일간, 이거 모두가 인입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인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출이 무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에서 잠깐만요. 행운에서 이 인입이 무거워지면 어떨까요? 이 기울어진 사주가 이렇게 수평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중화를 얻어서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뭐 시집장가도 갈 것이고, 취직도 될 것이고, 돈도 들어올 것이고, 바라는 바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주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잠깐 지우고 갈게요. 안 지워져. 이게 컴퓨터가 내 마음처럼 반응을 안 해줘요. 우리 책에는 이런 도형이 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용신을 쓰는 경우마다 어떻게 상신을 쓸 것인지 여러분들 이거 애울 필요도 없어요. 경우 가서 우리 책에서 48개 다 해당이 돼요. 그럼 맞춰서 찾아내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언제 저울이 수평이 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을 이제 어쩔 때 그러면 이 도형이 수평을 이루느냐, 그것 말씀해 드릴게요. 잠깐 미안해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볼까요? 보이나요?
자, 여기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평진전부터 시작. 자평진전 논제치운론에 제왕생간이 되었다면 신앙운과 인수운이 좋고 칠살과 상간운은 좋지 않다고 나온다. 여기의 신앙운과 인수운이 좋다는 말과 칠살운과 상간운은 좋지 않다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을 제가 저기 쓰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 할 테니까 일단 필요하면 영상 돌려보세요. 방금 우리가 용신무용론을 공부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공부한 걸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신강은 반은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이 안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자, 여기서 제왕생관이라는 말은 이렇게 했어요. 이 8글자 안에 제가 관을 생하고 있다. 강한 제가, 왕한 제가 관을 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캐스터가 지금 야구장에서 야구를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왕생관 격이 붙게 되면 이 사주는 신강하다는 사주로 말이 바꿔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은 방금 그 치과원장 우리 책에서 내가 소개했던 사주처럼 행운에서 성격이 됐다 그런 뜻을 내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행운 성격.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신은 용신운에 좋다 이건 반은 이미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반이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신무용론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자평진전에 나오는 말은 논치운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제왕생관이 되었다면 사주에 이렇게 제왕생관이 있다. 보통 이제 제가 지지에서 천간을 생할 경우를 제왕생관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디서 생하든지 간에 제왕생관이 되었다면 제가 왕하니까 신강하다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신약하다면 방금 읽은 것처럼 신앙운, 인수운 이게 좋다. 이게 인입이란 말이에요. 신약하니까 인입이 상승해야 된다. 방금 우리가 그 저울 봤던 거 다시 저울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해가 가신 분들은 이때 조금 쉬세요. 용신격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울고 싶어요. 자, 이 도형을 보세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도형인데 지금 이 자평진전에 나오는 방금 제왕생관에서 인수 신앙운 그러니까 인입이 상승해야 좋다는 말은 이 그림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앙운 인수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왜? 중화가 되니까. 저울이 이제 수평이 맞아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용신격국은 이렇게 저울의 논리로 공부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원리가 그냥 내가 용신을 정하고 내가 상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답들이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이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원래 이 독학을 하도록 쓰여지다 보니까 페이지 좀 말이 많아져서 지금 전자책을 기준으로 하면 한 1500페이지 되는데 이걸 소설책으로 하게 되면 3000페이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독학을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져서 이렇게 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 내용은 이렇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이것을 잠깐만요. 다시 보드로 돌아갈게요. 좀 이렇게 컴퓨터가 느릴 때 여러분들 쉬는 시간, 숨 돌리는 시간 그렇게 활용하세요. 오, 말 안 돼. 지금 방송 중에 이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또 멈추. 예. 그래서 용신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용신, 여기를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앞으로 용신 무용론이 나오게 되면 내가 설명했던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그냥 해상해 보세요. 신강은 용신운에 용신운이 오면 맞아요. 근데 신약은 상신운이 와야 저울이 수평이 되게 돼요. 요 신왕, 인수, 인입이란 말이 상신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조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역에서 왜 용신무용론이 나왔는지, 용신무용론을 극복을 하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용신에 오게 되면 저 육신의 육신이 용신으로 넘겨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또 방금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통찰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상관, 그러면 뭐 다재다능하고 얘기에 능하고 말 잘하고 하술 좋고 너는 상관이니까 영업직해라. 그런 거하고 정인격이다. 그러면 정인이 오면은 뭐 공부 잘하고 유산 받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를 통찰이란 말은 깨우친다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깨우치고 통찰을 하냐면 여기서 안나카레리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깨우친다는 말인데 불가에서는 이걸 도노 점수로 표현을 해요. 돈수라는 말은 한 방에 깨우쳤다는 말이고 점수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깨우쳤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통찰 이것을 뛰어넘는가 이걸 설명을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잠깐 체인징 하고요. 자, 여러분 보이는가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게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공부하고 십신을 공부할 때 정인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문서 받는 운, 뭐 승진하는 운, 뭐 이사 가는 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상간운이 오면은 뭐 재주 좋아지고 뭐 좋아지고 정간운이 오면은
취직하고 이사 가고 여자는 남편 생기고 편재 운이 오면은 대출 받아서 사업하고 이런다고 여기서 육신이나 그 격국을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신 격국에서 격이 좋아지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다 생긴다. 앞나카넬이나 나오는 천문장처럼 뭐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한 조건들이 돈 들어서 기쁘고 자식 잘 돼서 기쁘고 유산 받아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일어난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톨스토이가 맞는 말을 했는지 틀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흉성 취집이란 말이 나와요. 한자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이건 한자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길성 취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적에는 좋은 것이 서너 가지 이렇게 모였을 때 좋은 일이 생기지. 여기서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수가 펴지고 삶이 나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길성은 한두 가지고도 돼요. 근데 흉성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흉성이 돼요. 여기에 신수 묘수가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신수 묘수가 여기에 들어있더라. 너는 공망이어서 안 되고 삼재들어서 안 되고 효신이어서 안 되고 백호대살 피보는 살이 있어서 안 되고 개광 너는 싸우는 살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말들이 전부 흉성 취집에가 들어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 명리를 잘못하게 되면 사주가 마이너스 악몽이 돼서 인심 잃고 사람들 떠나가고 독수한 고목돼서 변방에 북설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야지.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흉성 취집이라는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경술일주는요, 일주 하나에 개강살이 있고 백호대살이 있고 효신살이 있어요. 그러면 경술일주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세 가지 흉성이 있으니까 흉성 취집이 되면 이 사람, 그럼 경술일주는 사주 볼 것도 없네요. 이 사람 인생은 만만의 콩떡.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수 묘수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에서 60 사이에 상신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활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20에서 60 사이에는 인생은 황금기예요. 황금기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황금기 때 일해야 좋은데, 이때 활성기가 만약에 비활성기면은 이걸 못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록 경술일주라 할지라도 황금기하고 활성기가 맞아버리면은 이거 있어도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수 묘수라고, 흉성 취집이니까 너 볼 것도 없어, 사람한테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그런 사주 명리를 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겠어, 미안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나 이 우리 사회의 타 학문의 발전 속도를 내가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 다른 학문들은 얼마나 발전해 나가는지를 봐야지. 찻잔 속의 태풍, 사주 명리만의 리그 안에서 뭐 전통이 그렇다 어쨌다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년 전의 데이터인데 전국에요 사주 철학관 생기는 숫자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10년 전의 데이터가 그래요. 그래서 흉성 취집이라 해도
이것을 너는 신수, 묘수, 기발한 수가 세 개나 있어. 너는 이렇게 되면 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 이상심리학에서 조현병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을 조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조현병 주요 진단 기준. 조현병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는 간접적인 행동, 음성 증상, 둔마. 읽으려니까 시간 가네요. 이러면 읽어보고 여기 위에를 먼저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이제 이것은 방금 아래는 법전처럼 그 이상심리학에 나오는 진단 기준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는 것이 더 편하겠어요? 잠깐만요. 즉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즉 조현병으로 진단되려면 망상과 환각을 비롯한 주요 증상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손상되어 업무 능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6개월 이상 병의 징후를 보이며 조현병으로 진단 가능하다. 보여야 진단 가능하다. 또한 조현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도 확인해야 된다. 사주명리에서는 너는 공망이니까, 너는 제공망이니까, 너는 삼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대고 안 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소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상심리학, 요거는 이제 이상심리학은 우리가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현병 이 진단 기준은 그 병원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하고, 이 조건이 있어요. 6개월 이상 병의 징후를 보여야 조현병으로 진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의도적이거나 어떻게 한 번 실수를 했달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너 정신 나갔어? 정신병 걸렸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진단을 내리려면 이런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주명 이상심리학이 발달해가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사주명리학에서도 이런 다른 타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어떻게 그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깨우쳐야 된다.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나 믿고 이거 참고해 보기 바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할게요. 잠깐 여기 체인징하고요.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T점수라는 게 있어요. T점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등위가 몇 등 가느냐, 그걸 보는 게 T점수예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T점수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가 무술 잘한다 그러면 너 그 소질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그건 세상 모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공부를 세상을 안다 그러면 그래, 네가 그곳에 재주가 있기는 있는데, 재능이 있긴 있는데 너 그런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게 되면 네가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밥을 먹고 살겠어?
이렇게 가야 세상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깨우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주 명리를 할 때 여러분 T점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주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수 묘수는 정리하라 하고 이제 마무리로 가겠어요. 신수 묘수는 대부분 god본 명리에서 온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뭐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촌철살인도 아니고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은 5%예요. 5%는 우연의 일치로 보지 이것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질 않아요. 통계학에서나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 이 5%를 가지고 저기 80%, 90% 공부를 하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 이 5% 신수 묘수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가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사주가 안 풀린 걸로 생각하고 공부보다 안 되면 원전 공부하고 원전 공부보다 안 되면 다른 공부하고 다른 공부보다 또 안 되면은 석박사 가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만 늘어난다 그런 뜻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극만 알아서 사주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이합집산으로 내가 표현을 하잖아요. 음과 양이 만나서 기운이 상승하는가 하강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설 꾸미는 거예요. 이게 사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충 해버리고 소설부터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옮겨와가지고 고부갈등 너 개강살 너 백호대살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IVWQ를 하게 되면 이게 나와버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수, 도사.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가서 사주 감명하면은 시원찮다 그래요. 빙글이 웃기만 하지 시원시원한 말을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안락하늘이 나는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일 확실한 건 이쪽에 가면 제일 확실해요. 된다 안 된다? 응? 너는 올해 공망 삼재돌아서 안 된다. 시원시원해요. 여기 오면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응? 식생대살 찾고, 응? 그 다음에 얘기는 빼고요. 어쨌든 이 도사 고수 단계가 왜 IQ하고 자리가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IVWQ를 하게 되다 보면 기운의 증감과 하강을 수치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알든 모르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고수 도사처럼 사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사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서운할지도 모르죠. 야, 너랑 나랑 군번이 같냐? 이럴지도 모르죠. 근데 내용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YVWQ를 사주명리 공부를 기초라도 하고 온 사람은 2개월에서 6개월. 하나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해도 생각만 알면은 6개월에서 1년이면은 IVWQ를 공부를 해서 도사처럼 사주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도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운이 좋은데 왜 로또가 안 맞으세요? 그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을 그릇 눈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그릇의 크기, 그릇이 어쳤다. 저번에 내가
저기 이합전 이합전 영상에서 그 절에 찾아온 그 주지가 절에 찾아온 신도가 내가 죽어서 윤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공덕을 쌓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분들은 고수도사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사주를 물으러 오면은 운이 되지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주지처럼, 주지스님처럼. 근데 자기 앞에 온 손님을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안 돼, 안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런 말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비긋이 웃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이 평범이야 평범, 34경계인, 그 다음에 평상인, 그 다음에 23경계인, 귀인, 이렇게 경지가 있어요. 경지라는 것은 우리 전통 명리학에서 말하는 격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 뭐 이사, 사회 지도층은 23경계인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책에 그 72 플러스 2개의 사주 중에 귀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3경계인 정도 돼야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는데, 평범한 경지를 가진 사람이 운은 좋아요. 운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걸 넘보면은 이게 이루어지나요? 왜 내가 신수 묘수를 갖다가 강의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모르면 다음 강의 때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너무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수, 도사, 여가 YVWQ 이 자리가 같이 있다는 것만 오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주가 신수 묘수가 어떻게 나오고, 신수 묘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과연 신수 묘수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사주 공부를 했는데 신수 묘수를 갖다가 모르니까 사주가 적중률이 떨어지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만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신수 묘수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 쪽집게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연수 가고 뭐 유학 가고 2, 3년, 4, 5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시간이 가요. 근데 초짜는 6개월에서 1년, 공부하고 온 사람은 2개월에서 6개월을 나한테 투자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6개월을 투자를 해서 나한테 속든지, 1년을 투자해서 나하고 속든지, 그래도 10년 투자해서 속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에 대해서 미루어놓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볼까요? 차인정하고요. 이 물상을, 상이나 물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뒷동산에 머물게 되거든요. 표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뒷동산에 머물고 표류하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내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항해도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이제 옛날에는 해가 빨리 지는데 한 5시, 6시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겨울에는 진다 그래요. 근데 산모가 산딸이 됐는데, 보통 산딸이 되면 조심들 한다고 하는데, 그날 뭐 장애를 갔다 오든지 어쩌든지 외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보통 우리 그 전통적인 마을은 보면 배산임수에 의해서 앞에는 이렇게 벌판, 뒤에는 동산,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그 동네는 어떻게 되냐면
뒷동산에가 그 뒷동산이 있고 동산 끝다리쯤에가 그 교회가 있고 마을이 이렇게 전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개를 넘다가 이 산모가 그냥 해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어쨌든 아무도 모르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저녁에 그 교회가 그 처녀 선교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어쨌든 저녁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있는데 그 뒷동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팔꿈치로 개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없는 걸 포대기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치마, 뭐 목도리 이런 거 벗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최대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자기는 엎드려서 동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이제 한 20년쯤 지나서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 선교사가 데려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쯤 지나서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러니까 내일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 밤 짐을 싸는데 그 가방 속에서 그 피 묻은 포대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그때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이가 후다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만 한참 후에 20년 전에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났던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또 가보니까 그 아들이 옷을 다 벌거벗은 채 어머니 그날 밤도 이렇게 추웠는지요. 그날도 이렇게 추웠는지요. 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크면서 동네에서 말 좋게 했겠어요. 푸른 눈을 가진 어머니가 어디서 바람 피어서 너를 낳네. 뭐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정체감이 훼손이 됐겠어요. 20년 동안 그런 훼손된 정체감을 가지고 산 거죠. 근데 그 동산에가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덤이 자기 어머니 무덤인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학교 오다 가다 친구들하고 그 동산에서 머물다 오고 낮잠 자다 오고 뭐 뛰놀던 그 동산인데 그 동산의 비밀을 20년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이 뒷동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무쌍이나 상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뒷동산에 머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동산에서 함부로 잠자고 놀고 뛰어놀면 안 돼요. 이 청년 보세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자기 탄생의 비밀을 몰라서 얼마나 그러니까 반항아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뒷동산에 있었던 자기 어머니 그 무덤이 자기 어머니 무덤인 줄도 몰랐고, 그래서 뒷동산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비유가 잘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뒷동산에서 함부로 머무르면 20년 세월 금방 가버린다. 내 정체성도 훼손돼 버린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류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멜 표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하멜이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원래 그 자기 배에서는 포수였고 자기 직책이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제주도에서 난파가 돼요, 배가. 그래서 이제 제주 목사가 하멜 일행을 갖다가 한양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때 효종이 그 북벌 정책을 펼 때라 이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효종은 그 복림대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시절에 심양에 그 볼모로 갔다 온 사람이니까 굉장히 청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니까 이 38명 중에 2명이 청나라 사신 앞에 나가서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선에 억류되었어요. 우리를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2명을 극형에 처해버리고 나머지 36명을 가장 멀리 보낸 사람은 그 여수 진남관, 전남 말이에요. 전라도 말이에요. 여수 진남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옆에 강진, 곡성, 남원, 구례 여기다가 이렇게 분산 유배를 보내버리게 돼요. 그래서 36명이 분산돼서 유배를 갔는데 그 중에 16명이 살아남아요. 그 중에 8명이 그 여수에서 나가사키로 탈출을 해요.
그 탈출한 중에 이제 하멜이 그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하멜 표류기가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하멜이 동인도 회사에 그 기간이 13년이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은 것을 동인도 회사에 임금을 달라고 하려고 보고서를 쓴 게 내중에 하멜 표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표류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지금 뒷동산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주명리는 생극을 알고 도사 단계에 빨리 와야 돼요. 안나카렐이나 천문장으로 빨리 여러분들 통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뒷동산에서 20년, 하멜 표류 13년 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바쁘고 그러는데 13년을 갖다가 13년, 20년, 그럼 33년, 이제 물론 여러분들 33년은 걸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체하지 마시라. 물상과 상에 여러분들이 갇히게 되면 이런 표류하는 시간이 있고 뒷동산에 머무는 시간이 있게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여러분들 철학관 하면 이제 다음에 공부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족사주 정도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사서상경이 필요하고 도학이 필요하겠어요. 생국만 알면 사주는 풀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좋아요, 구독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이거는 우리 책을 우선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종이책 1권이에요. 종이책 1권. 이거는 이 종이책 2군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여기 체인점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서술을 했다, 써놨다 이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해서 지금 책을 말씀드리는데, 이 책 두 권 하면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 두 권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나한테는 20% 와요. 경비로 다 나가버려요. 그 책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굶어 죽으면 다행이죠. 근데 좀 재주 부리면 좀 더 수입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책 사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써놨지만, 아무래도 독학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라이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오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문자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바빠서 전화를 다 못 받아드리니까 문자는 이제 다음에 좀 늦게라도 이렇게 내가 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나하고 친분을 공부하는데 활용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IVWQ 공부는 짧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짜는 1년, 선수들은 6개월이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자, 그래서 신수 묘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